어디서 사람 대접을 바래? 당신 어머니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무능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 이름 지웠어. 꺼져.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도 제가 처리했어요. 며느리야, 넌 진짜 복덩이야. 우리 영수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요양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이정희는 그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엔 숨을 참았고, 그 다음엔 입으로 숨을 쉬었고, 이제는 그냥 맞습니다. 마치 이 냄새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이 병원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정희는 이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섭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냄새에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언제나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건 결혼 2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발병 당일 새벽 3시 전화를 받고 달려간 것도 정이었고,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병명을 처음 들은 것도 정이었으며, 보호자 동의서에 가장 먼저 서명한 것도 정이었습니다. 남편 이영수는 그날 밤 지방 출장 중이었고, 다음날 낮이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응급실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을 정희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안내방송은 너무 또렷했으며 그 사이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호자로, 남편의 아내로, 가족 중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영수가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의사와 면담도 마쳤고 입원 수속도 끝냈으며 필요한 서류도 모두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희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연함 위에서 8년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 보호자 등록 서류에는 이정희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매달 1일이면 정희는 어김없이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월 420만 원.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영수의 월급에서 함께 냈지만 언제부턴가 그 돈 관리도 온전히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당신이 더 꼼꼼하니까라고 했고 정희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희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위임이었습니다. 책임 이전이었습니다.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이 해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건 칭찬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정희는 35년을 살았습니다. 카드는 정희 명의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만든 건 실용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포인트 적립도 되고 청구서도 한 곳에 모이고 정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카드 한 장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의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됩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도 정의 손을 거쳤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험이 몇 개인지, 적금이 언제 만기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공과금, 보험료, 시어머니 병원비, 두 아이 교육비, 명절 용돈까지. 정희는 35년 동안 이 가정의 재무관리자였고 간병인이었고 살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갈 때는 정희가 함께 갔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정희가 부엌에서 하루를 보냈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정희는 언제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피사체가 아니라 촬영자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사진이 이렇게 없어? 정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가 찍는 사람이라서.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지만 정희의 안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찍는 사람. 그렇습니다. 정희는 언제나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사람. 이 가족의 역사 속에서 정희는 언제나 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35년을 살았습니다. 정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잊고 살았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함이라는 감각이 서서히 마모되는 과정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덮이는 것입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병원 가고, 계산하고, 또 밥하고. 그 반복 속에서 정희라는 사람은 역할 뒤로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영수가 퇴직한 건 35년 결혼 생활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건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팀장으로 꾸준히 다닌 덕에 퇴직금은 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작은 여행, 좋아하는 책, 오전에 혼자 마시는 커피. 35년 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드디어 가능해지는 시간. 그 상상이 정희를 며칠 동안 조용히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영수는 지인 소개로 어떤 투자처에 돈을 넣었습니다. 정희에게 상의한 건 형식적인 통보였습니다. 좋은 기회래. 2억 넣을 거야. 정희가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영수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소심해라고 했습니다. 소심하다는 말이 정희의 목을 막았습니다. 35년 동안 그 한마디는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언가 의견을 냈을 때 영수가 그걸 소심함이라고 이름 붙이면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소심한 건지 신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옳은 건지 구분하지 못한 채로 그 말 한마디에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의의 판단이 묻혔는지 그 시점에 정의는 아직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6개월 뒤 그 2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굳어버린 영수의 얼굴. 영수는 투자 실패 이후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미안함 때문인지 자책 때문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그날 밤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35년치 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병원비만 따져도 수억이 넘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번 돈은 아니었지만 정희가 직접 관리하고 아껴서 지켜낸 돈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정희의 시간이었습니다. 절약하고 계산하고 모자라지 않게 맞춰온 시간. 그 가계부를 덮으며 정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답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병인, 살림꾼, 재무관리자, 보호자, 아내, 며느리. 그런데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이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역할이었습니다. 역할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역할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대체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닌데 아직 그 질문의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될 터였습니다. 퇴직 후 영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2달은 그럭저럭 지났습니다. 영수는 오전에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거실 소파에서 TV를 봤습니다. 정희는 그런 영수의 밥을 챙겼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영수가 출근을 안 할 뿐이었고 그 외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조금씩 느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도 차이. 영수가 밥을 먹으면서 정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하다기보다는 불편한 것에 가까웠고 지루하다기보다는 못 견디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는 그런 눈빛 하나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알아채고 싶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퉁명스러웠고 어떤 날은 정희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혼자 드라이브를 나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묻지 않음은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영수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유를 물으면 왜 캐묻냐고 했고 늦게 들어온 날 물으면 잔소리 시작이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배웠습니다. 묻지 않는 법을,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하는 법을, 느끼는데도 못 느낀 척하는 법을. 35년이라는 시간은 정희를 침묵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를 지켰는지 아니면 갉아먹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이 된 건 퇴직 6개월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을 때 영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정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당신이랑은 답답해. 정희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에 아주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걸린 무거운 액자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내려앉는 소리.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정희는 잠시 그 느낌을 확인했습니다. 슬픔인가? 분노인가? 배신감인가? 어느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전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래 예고된 일이 드디어 벌어졌을 때의 그 기이한 담담함이었습니다.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무너질 힘도 없는 사람의 담담함.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영수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정희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말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을까? 혼자 몇 번이나 연습했을까? 내가 모르는 시간 동안 이 남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정희는 잠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웨딩홀 앞에서 어색하게 양복을 입고 서 있던 남자. 시어머니 입원 첫날 밤 병원에 오지 못했던 남자. 투자 실패 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던 남자.
그 모든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는데 정의가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대신 정리 정확히 합시다. 영수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음이 터질 거라 생각했는지, 매달려 사정할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소리를 지를 거라 생각했는지, 어쨌든 이 반응은 계산 밖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도 자신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살림을 해온 사람의 본능처럼 감정보다 계획이 먼저 나왔습니다. 울음보다 메모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조카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민재는 이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정희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알고 싶다고. 감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천천히 굴러다녔습니다. 낯선 단어였습니다. 35년 동안 그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었고, 뉴스에 나오는 일이었고, 드라마 속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정희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서운지 물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혼자가 된다는 건 설령 그 35년이 온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해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아래에 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 뭔가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 오래 닫혀있던 창문에 손잡이가 생긴 것 같은. 민재는 며칠 후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합의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민재는 하나씩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다가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부양 및 병원비 지급 의무 없음. 이 조항 꼭 넣어줘. 민재는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이모,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도 의무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넣어줘. 문서로 남겨야 해. 민재는 이모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림을 맡아온 사람의 냉정하고 정확한 계산.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혼 성립 이후 의리영수의 직계가족에 대한 일체의 부양 의무 및 의료비 지급 의무는 가비정희에게 없음을 쌍방이 확인한다. 영수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만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훗날 영수 자신을 얼마나 궁지에 몰아넣을지 이 시점에 영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장 찍는 날을 앞두고 정희는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려 있었고 눈빛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35년의 결혼이 끝나는 전날 밤이었으니까요. 울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막혀버린 게 아니라 슬픔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에 대한 슬픔인지 3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자신에 대한 슬픔인지. 정희는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평일 오전에도 사람이 많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의자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온 젊은 부부, 전입신고를 하러 온 청년, 서류를 잔뜩 들고 온 중년 남자. 그 사이에 정희와 영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은 번호판을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영수가 어떤 표정인지 궁금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알아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체온이 낮아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혼은 비가 오는 날에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거나 바람이 차갑거나. 그런데 봄 햇살이 비추는 이 평범한 오전에 35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호출되고 창구 앞에 섰을 때 담당 직원은 별다른 감정 없이 서류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도장 위치를 안내했고 신분증을 확인했고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불과 7분이었습니다. 35년이 7분 만에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희는 접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얇고 작은 종이였습니다. 이것이 35년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가계부 속에 있었고 병원 보호자 등록 서류 속에 있었고 35년치 식사를 차린 정희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그저 끝에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영수는 주차장 방향으로 걸었고 정희는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두 그 평행한 걸음이 어쩌면 이 결혼의 요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정희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아파트. 이 집 곳곳에 정희의 시간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몇 번 닦았는지, 베란다 화분을 얼마나 키웠는지, 벽지가 몇 번 바뀌었는지, 집이 기억하는 정희와 정희가 기억하는 집이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합의 과정에서 이 아파트는 매각 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매물로 올라간 지는 이미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계약서, 서류 봉투가 거실 서랍 안에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넘겨야 할 서류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걸 버스 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쪽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짐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놓여 있던 영수의 골프채 가방, 옷이 가득 담긴 여행 캐리어, 그리고 정희가 선물했던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영수는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능숙하게,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정희는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능숙함이 보였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순간을 미리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혼을 말하기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전부터였을까? 정희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운전석 쪽에 누군가가 내려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 슬림한 코트, 선글라스. 정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영수는 짐을 다 싣고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팔리면 더 넓은 데로 가자. 그 여자는 작게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귀를 통해 들어와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아파트 팔리면 이 집을 담보로 이 집이 만들어낼 돈을 바탕으로 새 삶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 삶에 정희가 35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연료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지만 차가운 분노는 정확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희 안에서 지금 작동하는 건 후자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정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 트렁크를 닫는 영수의 뒷모습, 그리고 조수석에 탄 여자의 옆모습.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셔터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차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지만 손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래 감정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전부 눈에 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자신이 흔들릴 때 이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날 밤 정희는 휴대폰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찍은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2군데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조카 민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돼? 볼 게 있어. 민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야? 정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날 밤은 어쩐지 처음 자보는 방처럼 낯설었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정희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은 게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소비해온 감정이 있었고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써야 할 때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과거를 위한 것이었고 정희에게 남은 시간은 앞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조카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 한켠에 작은 미팅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 방에 앉았을 때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더 물어보지 않고 먼저 앉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의 눈빛은 설명 없이도 읽히는 법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봤습니다. 차 번호판 사진, 짐을 싣는 영수의 뒷모습, 조수석에 탄 여자의 옆모습,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당일, 민재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증거를 검토하는 눈으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이혼 전부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정리가 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듣는 건
또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민재가 그 말을 할 때 정희는 잠깐 시선을 커피잔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민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혼하면 시어머니 병원비 내가 낼 의무 없는 거 맞지? 민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이모, 이혼하면 법적으로도 의무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혼인관계로 생긴 인척관계인데 혼인이 해소되면 그 인척관계도 함께 소멸돼요. 법에서 정하는 부양 의무, 이혼하는 순간 완전히 없어집니다. 정희는 그 말을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소멸, 부양 의무 소멸, 8년 동안 월 420만 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리고 병실 배정받고 의사와 면담하고 약 처방 확인하고 매달 병원비 납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혼 도장 하나로 법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정희는 그것이 냉정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그 냉정함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정은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관계가 끝나면 의무도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 명확함이 지금 정희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까지만. 민재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는 35년 동안 월 420만 원씩 시어머니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개인 카드로, 개인 명의로.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집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이제 끝난다는 말을 이모는 감정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이모의 손가락 끝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이모가 원하는 방식이 그것일 것 같았으니까요. 민재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이혼 성립 후에도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고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정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그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민재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이모는 지금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도 복수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팅룸을 나오면서 정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재야, 합의서에 넣은 그 조항 있잖아. 부양 및 병원비 지급 의무 없음. 영수가 사인했어? 응. 제대로 읽지도 않고. 민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영수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모가 그 조항을 굳이 문서화하자고 고집했을 때 이모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사무실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 한마디는 담담했지만 묵직했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납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보호자 변경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얼굴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어머니. 정희를 알아볼 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손을 잡으면 꼭 쥐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미안함은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8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영수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했습니다. 그 이상은 법도 양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의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안함은 마음이 하는 말이고 의무는 관계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미안함은 남아도 의무는 남지 않습니다. 정희는 다음 달 병원비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 1일은 흐린 월요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분식집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가게들이 올라오는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몇 군데 추려두었습니다. 보증금 규모, 월세, 상권 위치, 주변 유동 인구, 오래 살림을 해온 사람의 눈으로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사실 분식집이라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오래전부터 음식을 잘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이들도 정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희의 능력이라고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말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영수가 뭐라고 할지 알았으니까요. 그게 돈이 돼? 혹은 또 쓸데없는 생각. 이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으로 시작하는 번호. 요양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항상 이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올게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정희 보호자님 맞으시죠? 아, 잠깐요. 저는 전 며느리입니다.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 며느리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미 곧 흔들림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정희가 선택한 말이었습니다. 카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제가 납부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혼이 완료되었고 보호자 변경은 이미 원무과에 요청해뒀습니다. 직계가족인 아들 이영수 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매물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영수의 전화가 처음 걸려왔을 때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정희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영수의 연락에 응답해온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이려는 순간 정희는 의식적으로 멈췄습니다. 지금 저 전화를 받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주면 안 되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알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7통, 11통, 15통, 문자도 왔습니다. 전화 받아. 무슨 짓이야?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정희는 문자도 읽은 뒤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총 23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23통.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셨을 때 한 달에 영수가 먼저 정희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몇 번이나 됐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에 밥 먹었냐는 전화 한 통, 명절 전에 뭐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없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끊기자 하루 만에 23통이 왔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필요가 없을 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도. 다음 날 아침 영수의 전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높았습니다. 야, 병원에서 카드 안 된다고 연락 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혼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엄마가 거기 계신데. 합의서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들을 때 그게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뭔가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있는 한 쓰러지지 않듯 정희에게도 지금 뿌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냉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분식집 매물 2곳을 직접 찾아가 볼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 골목 안, 한 곳은 아파트 단지 상가였습니다. 두 번째 매물 앞에 섰을 때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코너 자리. 오전엔 어르신들이 오가고 저녁엔 퇴근길 주민들이 지나가는 목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 인테리어는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이 바닥에 그어놓은 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이 안에서 국물을 끓이면 어떨까?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 어르신들이 드시고 나서 맛있다고 하면 어떨까? 그 상상이 정희의 가슴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혼자 하실 건가요? 정희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알아챘습니다. 혼자 하기엔 힘들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정희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혼자, 이번엔 정말 혼자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오직 내 판단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폈습니다. 창업비용, 예상 매출, 월 운영비. 숫자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35년간 가계부를 써온 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비상자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영수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몰랐고 자녀들도 몰랐던 그 통장. 정희가 수십 년간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모아온 돈. 생활비에서 남은 푼돈, 명절 용돈 일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은 것들.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정희는 이 돈을 무엇에 쓸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았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가정이 영원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희 자신이 영원히 괜찮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지금 정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눈을 내려감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입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었고 앞으로도 내 돈입니다. 아무도 이 돈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정희가 지켜낸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위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영수의 전화는 그날도 몇 통 더 왔지만 정희는 진동도 꺼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가게 계약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흐렸던 하늘이 조금 거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직 봄이 오기 전이었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를 넘기도록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통화 기록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이틀 합산 100통이 넘었습니다. 100통이라는 숫자를 정희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영수가 정희에게 먼저 전화한 횟수가 통산 100통이 됐는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100통이 온 지금 그 숫자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연락합니다. 간절할 때 전화합니다. 35년 동안 영수에게 정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필요하다는 감각조차 없었던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지금 와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문자도 쌓였습니다. 처음엔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쁜 사람 아니야, 당신. 그 다음엔 사정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아파. 나 지금 돈이 없어. 한 달만, 딱 한 번만. 그리고 다시 따지는 말투가 돌아왔습니다. 감정이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정희는 영수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정희는 35년 동안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요. 부르면 나타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고 빈자리가 생기면 채웠습니다. 그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당황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희는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영수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정희가 받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수술 잡혔어? 5천이야. 당신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매정하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매정, 냉정하고 인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그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매정한 사람. 35년 동안 새벽 3시에 혼자 응급실에 달려간 사람이 매정합니까? 매달 420만 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한 사람이 매정합니까? 의사와 면담하고 약 변경을 확인하고 병실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매정합니까? 매정하다는 말은 정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상황에서 영수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하는 카드. 그 카드가 효과가 있었던 건 정의가 실제로 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전화기 너머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정의가 가장 싫어했던 그 어조. 상대를 몰아붙이는 방식, 감정을 무기로 쓰는 방식. 영수는 지금 그 방식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 8년 동안 병원비 낸 거 다 모른 척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정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할 말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8년이 아니라 더 오래였다는 것. 병원비만이 아니라 손발 다 벗고 뛰었다는 것. 응급실 새벽 3시에 혼자 달려간 게 누구였는지. 보호자 서류에 이름이 누구 것이었는지. 그 8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생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하지만 정의는 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을 하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정의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립니다. 정의는 그 에너지를 영수와의 싸움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35년치 에너지를 이 결혼에 썼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합의서 다시 읽어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아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응이라는 걸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소비하는 싸움은 이기더라도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말려 들어가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정의는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지금 이런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채로 끊어내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의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저는 이영수 씨 지인인데요. 병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사람으로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그 안에 뾰족함이 있었습니다. 지인이라는 단어에 정의는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앞에 서 있던 여자. 영수가 더 넓은 데로 가자고 했던 그 상대. 지금 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 정의는 그 여자가 왜 전화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부탁했을 것입니다. 직접 말하기가 곤란해서 제3자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 구도가 정의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오히려 정의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아주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의무가 없는 전 며느리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침묵.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더 없었습니다. 정의는 그날 오후 분식집 인테리어 업체와 첫 미팅을 했습니다. 낡은 가게를 너무 화려하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벽면 타일은 흰색으로, 메뉴판은 손글씨로, 테이블은 나무 재질로. 인테리어 담당자가 메모를 받아 적는 동안 정의는 가게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주방 동선, 좌석 배치, 환기 구조.
수십 년 살림을 해온 사람의 눈에는 공간이 달리 보였습니다. 어디에 뭘 두면 효율적인지, 동선이 어떻게 겹치지 않게 설계해야 하는지, 청소가 어려운 구석은 어디인지, 인테리어 담당자가 오히려 메모를 더 받아 적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혼자 먹을 분량의 장이었습니다. 오이 하나, 두부 한 모, 계란 6개. 카트 안이 가볍고 간단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낼 때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35년 동안 이 카드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명절 선물을 샀습니다. 가족들 옷을 샀습니다. 크고 작은 집안 살림을 이 카드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역들이 매달 청구서로 날아왔고 정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이제 이 카드는 정희 자신만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처음으로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잠시 걸음을 늦췄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챙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아직도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면 점점 익숙함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수에게 돈이 없다는 건 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는지 중간에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2억이 날아갔다는 사실은 영수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통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영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영수는 오래 그런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정희가 지쳐가고 있을 때도 그 눈으로 살았고 합의서를 대충 읽을 때도 그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주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을 때도 같은 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수술 비용 안내가 나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박순자의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상 비용은 5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금액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이미 반은 정희에게 분할된 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5천만 원. 수술비로 전부 쓰면 이후에 월 병원비 420만 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퇴직 후 딱히 구직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쉬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가야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좋은 자리는 나오지 않았고 쉬는 날만 길어졌습니다. 영수는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 엄마 수술 잡혔는데 5천이야.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아?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위로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는 올 거라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아파트도 아직 안 팔렸고. 난 당신 엄마 병원비까지 책임질 생각 없어. 그 말이 영수의 귀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책임질 생각 없어. 그 말의 무게를 영수는 한참 후에야 실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영수 개인에게만 기대를 건 것이지 영수의 짐까지 함께 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수가 있는 곳은 은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집 빈방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집에 영수를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리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아파트가 팔리고 재산이 분할되면 그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조건이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재산이 분할되면, 그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충족되기 전까지 영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달랑 서 있는 사람.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 자리인지를 영수는 지금 처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차가 리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감각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달랐습니다. 리스는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 타는 방식.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간극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내와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 기분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수의 손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2억이 사라진 통장, 팔리지 않는 아파트, 수술비를 요구하는 병원, 연락이 뜸해지는 주,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전 아내. 일주일 후 은주는 연락을 더 줄였습니다. 영수는 아파트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물 상황을 물었습니다.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계약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답이 왔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수는 통화를 끊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직장 동료, 골프 모임 친구, 고향 선배.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 요즘 자기도 어렵다는 말, 나중에 연락하자는 말. 결국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친구 집 빈방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봤습니다. 스마트폰 앨범이 아닌 종이로 된 앨범이었습니다. 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정리해서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명절 사진, 전부 정희가 찍거나 정희가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수 자신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피사체로 영수는 사진첩 속에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사진 안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정희의 얼굴은 대부분 카메라를 의식해 살짝 어색하게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정희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수는 한 장을 오래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순간이었는지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곳을,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영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막막함인지 정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내온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동선을 조금 수정해달라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메뉴판 디자인 시안도 확인했습니다. 손글씨체로 써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가게 이름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다시 봄. 입에서 나왔을 때 가볍고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정희의 이름과 함께 간판에 걸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이영수로 바뀐 뒤 병원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박순자가 지내고 있던 병실은 2인 프리미엄 병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안에서도 상급 병실로 분류되는 곳이었습니다.
월 병원비 420만 원에는 이 병실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처음 시어머니를 입원시킬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직접 선택한 병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정희 자신의 것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희밖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병실 선택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희가 다 했습니다. 잘 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정희가 알아서 잘했을 거라는 믿음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결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병원 측은 영수에게 보증금 미납 안내를 보냈습니다. 프리미엄 병실 유지를 위한 보증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기존 보호자인 정희가 납부한 이 보증금은 이혼과 함께 정희 명의로 반환 처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 보호자가 해당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병실 유지가 어렵다는 안내였습니다. 영수는 며칠 동안 병원에 연락을 미뤘습니다. 미룬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도 미뤘습니다. 어쩌면 미루는 것이 지금 영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잠깐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최종 안내가 나왔고 기한이 지나면서 박순자는 일반 다인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복도와 가깝고 창문이 작았습니다. 박순자가 몇 년간 지내던 조용하고 햇볕이 드는 병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수가 병원에 나타난 건 이동이 완료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어머니를 보고 영수는 굳었습니다. 좁은 병실, 낯선 환자들, 분주한 간호사들. 예전 병실과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영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 손을 8년 동안 정희가 잡았습니다. 새벽에도 명절에도 상태가 나빠지던 날에도 정희가 잡아줬던 그 손을 이제 영수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겁게 가슴에 얹혔습니다. 후회가 오는지 묻는다면 영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후회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를 후회하는 건지, 이혼을 후회하는 건지, 35년 동안 정희에게 의존해온 방식을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것인지. 병원을 나오면서 영수는 다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수술비 5천, 당장 병실 유지비, 그리고 앞으로의 월 병원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말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짧았습니다. 어렵다. 세상은 생각보다 영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가 있는 동안 영수는 그 현실을 직접 맞닥뜨릴 일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완충 역할을 해줬습니다. 살림을 꾸렸고 병원비를 냈고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영수는 그 구조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보호가 사라지고 나서야 영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영수는 그날 밤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나 지금 일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희는 그 무렵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매일 나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벽면 타일이 붙고 주방 설비가 들어오고 간판 도안이 완성됐습니다. 공사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정희의 가슴이 조금씩 더 빨리 뛰었습니다.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설렘. 정희는 그 감각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았고 기대보다는 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가게 공사 현장 앞에서 정희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비상자금 통장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재료비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그 돈에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모아온 돈을 꺼내 쓰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정희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돈은 이럴 때를 위해 모아온 것입니다. 정확히 이 순간을 위한 돈입니다. 오픈 날짜를 잡으면서 정희는 작은 메모판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내 가게, 내 선택, 내 돈. 그 세 줄이 지금 정희가 가진 전부였고 동시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봄은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코너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픈 첫날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느라 새벽 기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면서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앞치마는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쓰던 낡은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날 시장에서 직접 골랐습니다. 진한 남색 바탕에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주머니에 영수증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고른 앞치마, 내가 선 주방, 내 가게. 준비는 꼼꼼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전날 밤 육수부터 잡아뒀습니다. 어묵은 새벽에 납품받았고 김밥 재료는 전날 미리 다듬어뒀습니다. 순대는 인근 재래시장 단골 가게에서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화려하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것, 오래 해온 것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무너집니다. 살림을 해온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오픈 첫날 입소문도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마음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 혼자 서 있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어묵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온기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덜 외로웠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 덜어줬습니다. 10시쯤 단지 안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르신 두 분이 간판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어묵탕 한 그릇씩 드시고 가셨습니다. 계산할 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물 시원하네. 또 오겠소. 정희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울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다는 말. 식당에서는 흔히 오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희에게는 달랐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먹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밥을 차렸지만 맛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먹고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가끔 맛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건 지나가는 말이었고 다음 날이면
또 당연하게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오래 쌓이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르신은 모르는 사람이 국물 시원하다고 또 오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꾹 참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의심 없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어묵탕 드시러 오시는 할아버지, 화요일마다 김밥 2줄 포장해 가시는 아주머니, 학교 후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중학생 무리. 정희는 그들의 얼굴을 외웠고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물을 진하게 좋아했고 아주머니는 단무지를 빼달라고 했고 중학생 중 한 명은 매운 걸 못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이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35년 동안 정희가 해온 모든 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 정희가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동작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정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 자신의 표정이 좋아 보인다는 말. 3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었지만 정희의 표정이 어떤지 말해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표정, 버티는 표정, 참는 표정, 좋아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의식해서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걸어오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 가벼움을 정희는 오래 음미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벼움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고 정희에게는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정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짐을 내려놓아도 정희는 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의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자금에서 초기 비용을 쓴 만큼 매달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정희는 짧게 썼습니다. 잘 되고 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다시 봄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입소문이 퍼졌고 어르신 복지관에서 단체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바쁜 날엔 파트타임 직원 1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분식집들 중에서 어르신들 사이에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는 가게가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계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면 봄옷을 꺼내고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켰습니다. 계절이 아름답다거나 계절이 좋다거나 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계절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출근길에 그것을 본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란 꽃들이 낮은 울타리를 따라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희만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은 여전히 정희 혼자였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올려놓고 재료를 다듬는 그 시간이 정희는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런 오전이었습니다. 어묵 국물이 끓기 시작하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옆 화분에 심어둔 작은 화초에도 빛이 떨어졌습니다. 정희가 가게를 열면서 처음으로 산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화분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정희가 자신을 위해 화분을 산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화초였지만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 화초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영수. 정희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주걱을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자를 읽는 것도, 읽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희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줘. 수술비가 없어. 나 진짜 방법이 없다. 정희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측은함이 있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먹은 밥이 있었고, 나눈 시간이 있었고, 함께 키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측은함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지워진 사람의 감각. 상대가 힘들면 내가 나서야 한다는 조건 반사.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습관인지 정희는 그 둘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측은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은함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방문객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정희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새벽에 닦아놓은 테이블들, 오늘 아침 받아놓은 재료들, 곧 문을 열면 들어올 손님들. 이 가게는 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정희의 시간으로, 정희의 돈으로, 정희의 판단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정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전 며느리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영수. 잠시 그 이름을 봤습니다. 이 이름과 함께한 3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날, 검은 세단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이름 석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을 차단합니다. 차단.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끓고 있던 국물에 다시 주걱을 넣었습니다. 저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국간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다시 저었습니다. 이번엔 딱 맞았습니다. 이 동작이 좋았습니다. 간을 보고 부족한 걸 채우고 다시 확인하는 것. 요리는 정직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왔고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이 났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정희가 가장 지쳐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성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일들. 채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 그런데 요리는 달랐습니다. 국물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그 단순한 순환이 정희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가게 안쪽까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진짜 봄. 단지 안에서 산책을 마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오는 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국물을 진하게 맞춰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에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진하게 해줘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가족들 앞에서 지었던 그 조심스럽고 조용한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네, 오늘도 진하게 드릴게요. 정희는 국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묵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릇을 손님 앞에 내밀면서 정희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봄 햇살이 환했습니다. 이 햇살이 자신을 향해 비추고 있다는 걸 정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늘 있었던 햇살이었지만 정희가 그 안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햇살은 공평했습니다. 모두에게 비추었습니다. 정희에게도. 이정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